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금융시장을 휘두르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재미있는 일화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32년에 발생했던 2차 유대-로마 전쟁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진압으로 종결됨에 따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돌며 2000년에 걸쳐 본격적인 유랑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참고로 디아스포라를 당한 유대인들 중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아슈케나즘이라고 부르며 남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세파르딤이라고 부릅니다. 유랑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대부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에서는 이자를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자는 돈을 빌려준 시간에 대한 반대급부인데 시간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인간이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중세 기독교의 교리였죠. 반면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은 형제에게는 안 되지만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특히 중세 왕실의 국고 관리와 재무 관리를 주로 맡게 되죠. 아울러 중세 기독교 신자 중에서 성경을 읽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이단들이 생겨남에 따라 평신도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문맹이었는데 당시의 문맹은 수치가 아니라 용맹의 상징이었고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읽고 써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장부를 기록하며 상업의 중심에 서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15세기 말 스페인의 레콘키스타에 의하여 추방된 세파르딤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네덜란드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세계 최초로 주식과 보험을 창조하는 데 일조하며 네덜란드가 17세기 최고의 해상 강국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 19세기 초가 되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게토 출신의 아슈케나지 유대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금융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는 장사는 부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유대인의 상술에 따라 당시 가장 부자 귀족이었던 헤센 대공국의 비렐름 1세에게 접근하였고 신용을 쌓아갔습니다.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1806년 나폴레옹에게 비렐름 1세의 나라가 점령되었을 때 그는 자기 처가인 덴마크로 도망치면서 재산 300만 탈레르를 마이어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때 마이어는 이 재물을 그의 정원 한 구석에 파묻고 나서 4만 탈레르 정도 되는 자신의 상품과 재물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재산까지 숨겼다면 나폴레옹군의 철저한 수색으로 발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자기 재산과 목숨을 걸고 비렐름의 재물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마이어의 아들들도 전쟁 중 죽음을 무릅쓰고 전 유럽을 돌며 비렐름의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이처럼 로스차일드가의 신용이 비렐름 1세로 하여금 돈에 관한 한 가족처럼 믿고 맡기는 사이가 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이어의 가계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인 암셀 마이어는 프랑크푸르트 본가에서 본인의 사업을 이어받게 하였고 둘째인 살로몬 마이어는 비렐름 1세의 재정자문관으로 있다가 빈에 보내졌으며 넷째인 칼 마이어는 나폴리에, 막내인 제임스 마이어가 파리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셋째 네이선 마이어는 런던으로 보내졌습니다. 4명의 아들들은 모두 그곳에서 거대한 국제 어음결제은행을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 번영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그 덕분에 마이어의 아들들은 유럽의 지리와 정보를 꿰뚫어 보게 되었고 이것이 훗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이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했을 때 네이선이 이 정보를 영국 왕실보다 먼저 입수하여 증권시장으로 직행했고 큰손으로 알려진 그에게 전쟁 결과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네이선의 지시에 따라 네이선 측 사람들이 모두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증권시장 안에서는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군이 프랑스에 패배했다는 루머가 돌았고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국채와 주식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채권은 액면가의 5%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되었지요. 네이선 측 사람들은 이내 그 휴지 조각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폴레옹이
8시간의 전투 끝에 병력의 3분의 1을 잃고 대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채와 주식은 다시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레이선은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매매 차익을 챙겼습니다. 사람들은 로스차일드가 영국을 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로스차일드가는 주로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충격과 공포를 이용한 양털깎기 전술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음모론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60년대에 오스만 제국의 이스마일 총독은 프랑스의 도움으로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운하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투자하지 않았죠. 수에즈 운하 덕에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항해 시간이 반으로 줄었고 프랑스는 계속하여 통행요금을 올렸는데 식민지를 놓고 프랑스와 다투던 영국에게 이것은 큰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875년 11월 현금이 바닥난 이스마일이 운하의 주식 44%를 비밀리에 시장에 내놓은 것이었죠. 당시 영국의 수상 벤저민 디즈데일리는 이를 꼭 사고 싶었지만 400만 파운드라는 큰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대영 제국 여왕 빅토리아의 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500만 파운드를 넘기지 못했으니까요. 이를 살 수 있는 가문은 로스차일드밖에 없었습니다. 벤저민은 자신의 친구 리오넬 로스차일드에게 400만 파운드를 요청했고 영국은 곧 수에즈 운하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장악한 영국은 훗날 프랑스와 독일을 누르고 삼시 정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20세기에 이르면 로스차일드는 벨푸어 선언으로 결국 이스라엘 건국을 이끌어냈지만 고난도 있었는데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로스차일드가의 목에 칼을 대고 모든 재산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히틀러의 직접 지배에 있던 비네 로스차일드가는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고 추방되었습니다. 독일에 정복당한 프랑스 로스차일드가도 마찬가지였죠. 이후부터 로스차일드가는 전면에서 물러나고 대리인을 내세워 상황을 조종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로스차일드가의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화폐전쟁의 저자 숭웅빙은 1850년을 전후에 약 60억 달러로 추정했고 수익률 6%로 계산할 경우 그 돈은 오늘날 약 50조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빌 게이츠의 약 1000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화폐전쟁이란 책이 사실과 소설이 섞인 팩션이란 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저자의 주장일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